대치동 스카입시 교육 수리 논술 팀장 이광호입니다. 자, 이 해설 OT 강의는 2024학년도 자, 수능 전에 치르는 이제 몇몇 학교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 10월 7일 날 수리 논술을 치르게 됩니다. 토요일이죠.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개설한 따로 이제 추석 6일 연휴 동안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홍익대학교에 특화된 수리 논술 이제 특설 이제 강의도 이제 개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기출 문제의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여러분들 원하는 홍익대학교 자연계열이죠. 자, 수리 논술에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그 해설 OT 강의가 됩니다. 자, 우선 홍익대학교 그 전형 요소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논술 성적 90%, 내신 비율은 고작 10% 정도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올해 2024학년도 논술고사는 10월 7일에 실시합니다. 서울 캠퍼스가. 그리고 총 시험 시간은 충분하게 120분, 큰 문제 3문제를 늘 출제해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학원에서 개설이 되어 있는 이제 수리 논술 특강은 9월 28일 날 목요일부터 10월 3일 날 이제 추석 연휴 끝나는 그날까지 매일 6일간 이제 집중 몰입반을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3회차 시간대 중 여러분들이 편리한 시간을 취사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반, B반, C반으로 나누고 보통 3시간 정도 이제 진행을 하고요. A반 오전 10시, B반 오후 2시, C반 오후 6시 이렇게 시작이 되고, 개인별 시간표 또는 이제 이메일로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선택해서 4회부터 이제 8회차까지 집중적인 코스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그 프로그램을 선택을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단연간 여러 이제 그 입시 성과를 이제 냈고, 이제 유형별 전략, 그 다음에 이제 5개년 이제 수능 각 주요 대학별 기출 유형을 연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에 이제 맡은 선생님들과 함께 1대1 대면 첨사, 수리 논술 답안지 작성 훈련 및 이제 주어진 복잡한 여러 유형의 수리 논술에 맞는 이제 논제 해설 그런 수업을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이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연계열 수리 논술의 유형은 정답을 도출하는 유형부터 시작해서 과정을 설명한다, 그다음에 과정의 어떤 주어진 수학적 명제를 증명하는 유형 같은 게 있어서 각 주요 대학의 그 논제의 특징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유형별 그 논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그 논제의 이제 답변을 어떻게 답안지를 작성하는지 개요를 먼저 짜는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대1 맞춤 첨사 이제 지도를 이제 받게 되고요. 논제 의도를 잘 충족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적절한 수식을 활용하거나 주어진 어떤 도형을 잘 활용하는지 그런 연습을 열심히 하게 되고, 첨사한 다음에 다시 또 현장에서 바로 다시 쓰고 1시간 정도 지나서 다시 재첨사 이렇게 과정을 거치면 한 2-3번 만에 여러분들이 논술 답안지 작성에 자신감을 한층 더 얻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에 이제 홍익대학교에서 이제 수리 논술을 실시할 때 학교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예고하고 있는 출제 유형이나 특징이 있어요. 그걸 먼저 살펴보면 우선 수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지문이나 질문을 이제 주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수학 능력 시험만 이제 생각하면 안 되고, 홍익대는 약간 독특한 출제를 매년 선보이고 있는 학교예요. 그래서 수리적인 분석, 주어진 제시의 어떤 문항에 맞게 그 주어진 수학 문항을 잘 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많이 이제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과 함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이제 제시문을 주고 그 딸린 소문항 2개에서 많게는 4개까지 그런 질문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노트 형식의 답안지에 각 해당되는 큰 문항에 찾아가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우선 출제 범위가 좀 넓어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공통과목, 여기서 공통과목이랑 수능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수학 1과 수학 2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추가해서 미적분, 그 다음에 그 확률 통계, 그 다음에 기하까지 모두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수학, 수학 1, 수학 2, 그 다음에 이과 미적분,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기하 전 영역에 걸쳐서 출제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예상대로 골고루
기하에서 냈고, 그 다음에 확통에서도 냈고, 마지막 미적분, 수열의 극한까지 합쳐서 같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캠퍼스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개 영역 등급 합을 8 이내를 맞추면 되겠습니다. 자,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자연계열 공과대학은 전자전기공학부 39명이나 뽑아요.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부에서 25명, 컴공, 인기 있는 컴공에서 35명을 뽑고, 그 다음에 기계공학부에서 29명, 그 다음에 건축도시대학, 이 단과대학에서 건축학, 이제 5년제죠. 9명, 실내건축학 전공은 4명, 도시공학 9명,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에 속해 있는 중에서 수학교육과는 5명을 논술고사로 이제 선발합니다. 자, 작년 기출문제 오전에 실시된 거죠.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1인데, 자, 포물선과 넓이 정적분 그 활용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아주 독특한 유형이죠. 정사각형의 종이의 한 변이 요 중심이 있는 정사각형 대각선의 교점을 중심이라고 하는데, 중심과 만나게 딱 이렇게 만나게 접었다 폈다 하는 거죠. 그럼 요 접는 선이 이제 점선으로 돼 있죠. 그 접힌 자국이 없는 그 위의 영역과 이제 경계를 이루는 곡선이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접어줄 때 요 점이 꼭 계속 만나게. 그 다음에 요 5점에서 이 접히는 선 L1에 수직인 선, 요게 L2라고 합시다. L2를 긋는다면 요 직선 L2와 접힌 선 L3이 이제 또 만나죠. 그 요 만나는 교점이 어떤 자치를 이루는데 그 경계 곡선 위에 점이 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 자, 이 부분 증명은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런 제시 그림이 그림 위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수선을 긋고 또 접는 선에 수선을 긋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걸 펼쳤을 때 요 점에서의 거리와 여기 있는 요 이제 가상의 선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거리가 사실은 수선이니까 여기서 내렸을 때 이게 준선의 역할을 하겠다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표를 설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수학도 함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 중심점 O를 좌표 평면의 원점에 두고 y = -1을 변으로 가지는 요 이제 정사각형 종이에 요 아래쪽을 그림 1과 같은 방법으로 접어서 얻는 곡선이 포물선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여라. 그러니까 2차 곡선에 이제 여러 정의가 있죠. 포물선, 타원, 쌍곡선의 정의. 포물선의 정의는 뭐죠? 한 정점으로부터 거리와 그다음 한 준선으로부터 정직선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 이게 포물선이 되니까 요 논증기하적으로 여러분들이 짤막하게 근거를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준선의 방정식과 초점의 좌표를 이제 구하면 됩니다. 자, 요 해결 방향은 이와 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펼치면 이 합동의 도형이 밑에 생기죠. 그럼 요 점 P가 여기 이제 수선을 내린 거니까 여기의 거리는 원래 있었던 요 선이 요 선으로 내려앉으니까 요 L1이 이제 준선이 되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준선의 식이 되는 거예요. y = -1이. 그러면 요 길이는 점과 요 직선 준선까지의 거리고, 여기는 방금 전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린 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P라는 점이 여기서 생겨난 거니까 여기에서 요 부분의 거리가 그냥 그 그림에서 안 변하고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펼쳐서 이렇게 이동이 된 다음에 요 흔적이 살아있죠. 그래서 요 움직이는 점 P가 동점인데 요 P에서 요 이제 정사각형의 중심 O까지의 요 거리가 이 동일한 위치만 변했지 거리가 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점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P는 이제 그리게 되는 자치가 여기 있는 점, 이게 초점이 되죠. O를 초점을 하고 직선 y = -1을 준선으로 하는 그 포물선 위의 점이다. 그 포물선의 일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중심 O를 좌표 평면의 원점에 두고 이제 직선 x는 1, 여기가 x가 1이죠. 이쪽 왼쪽 변, 그 다음에 x는 -1, 그 다음에 위쪽 변, y는 1, 아까 얘기했던 y는 -1, 4변을 가지는 정사각형 모양 요 종이에서 4변 각각에 대해서 방금 전에 요 제시문에 같은 방법으로 곡선을 만들면 이렇게 4가지의 대칭적인 요 포물선들이 이제 그림을 이제 형성합니다. 거기 곡선에 해당하는 식을 모두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뭐 간단하죠. 그래서 가급적 이 정의 같은 걸 이용해서 도출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식에 바로 넣어서 쓰는 것보다는 이게 좀 논술 답안지의 느낌이 더 강하게 살아납니다. 그래서 초점 O가 이제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좌표 평면의 중심이고 초점의 좌표는 0,0이다. 그러면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 넣으면 이 루트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일 테고 y 콜 마이너스를 준선으로 가진다 그러면 요 -1까지의 거리는 y 더하기 1의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요 길이와 요 거리가 같다. 그 식을 정리하면 요 식이 얻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5의 역할은 이제 공통돼요. 그 다음에 준선만 이제 90도로 회전하면서 위치를 다 바꾸죠. x가 1인 준선일 때 요식, 그 다음 마이너스 1인 준선일 때 요식, 1인 준선 요식.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쓸 때 이것이 이제 대칭 이동이 된 모습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밝혀줘도 좋은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y 콜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 준선 자체가 서로 x축에 대해서 y 콜 마이너스 1과 y 콜 1은 180도 회전 이동, 그러니까 회전 이동 자체는 이제 교육 과정이 없으니까 자 여기서 요렇게 올라갔으니까 요 지나가는 요 가상의 축 x축의 대칭이죠. 그럼 y좌표만 마이너스 y로 바꾼 것이다. 요걸 쓰면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답안이 되니까 충분히 이제 가점 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x, y를 이제 바꾸어서 쓰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y 콜 x에 대해서 이것과 이것이 서로 대칭임을 이제 이용하면 이 준선을 준선끼리 서로 y 콜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자 그리게 되는 포물선 역시 y 콜 1에 대해서 대칭이다. 따라서 이 식이 나온다. 이렇게 쓰시면 더 좋은 답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그리면 되죠. 요런 포물선, 요런 포물선, 요런 포물선, 요런 포물선. 그러니까 요렇게 자 이렇게 정폭 도형이라고 하는데 요런 도형이 나와요. 그래서 접힌 자국이 없는 요 영역, 요 내부죠. 그 밑에 그림과 같이 생성이 될 때 이 영역의 넓이는 자 그럼 이게 정적분과 이제 연계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답안을 작성하고 가급적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가상의 선이 y 콜 x죠. 그 다음에 얘는 y 콜 마이너스 x고 요 밑에 있는 식은 이제 2차 함수식으로 나타내면 y는 2분의 x제곱 빼기 1이고 요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요것과 요것이 x와 y를 맞바꾼 거죠. x는 요렇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y와 x, 이제 y의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건데, 지금 여기 아래 부분의 정적분의 값에 정확하게 이제 대칭이니까 곱하기 4를 하면 이 부분, 요 경계선 및 내부 영역 넓이가 계산이 되죠. 그래서 적분 구하는 요 직선 y는 x와 요것과 만나는 점을 찾고, 이렇게 찾고, 사실은 더 쪼개면, 이렇게 쭉 내리면 여기는 이제 y축이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요쪽 식으로부터 적분간 0에서 여기 만나는 점을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y 콜 마이너스 x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쪽에 마이너스 x니까 간단하게 계산하면 x의 제곱 빼기 1은 마이너스 2x죠. 이쪽으로 던지면 딱 떨어지진 않는 어쨌든 이제 무리수 근이 나와요. 그러니까 적분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와 요거 요 직선 y는 마이너스 x와 요 아래 있는 요 2차 함수 요 곡선 사이에 둘러싼 부분의 넓이다. 그러면 그 정적분을 계산하고 곱하기 8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 이 적분 구간이 1 빼기 루트 2부터 0까지를 한 거죠. 이쪽에 왼쪽 요 아랫부분에 넓이를 학교 측에서 제시했고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8개가 나왔죠. 이 전체 결과에 8을 구하면 이제 구체적인 요 무리수가 최종적인 영역의 넓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자, 뒤에 있을 좀 복잡한 계산이 있는 걸 대비하면 여러분들은 홍익대 문제에서 골고루 한 영역에 한 개씩 나온다는 걸 이제 연습을 하시면 한 90점 정도의 이제 높은 점수로 합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20점 배점이고, 문제 2예요. 그래서 이게 확통해서 출제했고, 자, 핵심 개념 쓰이게 된 어떤 적용 개념은 조건부 확률과 사건의 독립, 종속, 의미를 이해하는지를 이제 평가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자, 40분 정도 소요되는 그런 이제 분량이 돼요. 자, 디지털 통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통신기가 이제 여러분들 이진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비트 단위가 0이나 1을 전송하는 상황인데, 송신기가 1을 보내도 다른 신호에 이제 이게 파장이잖아요. 전자기파니까. 그러니까 간섭 때문에 수신기는 이제 1과 다른 상이한 부호, 0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송신기가 0을 보내도 반대로 수신기는 1을, 그러니까 이제 송신상에 에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간섭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현대통신에서는 송신기는 하나의 비트를 한 번 보내는 거 대신에 n번을 보냅니다. 이때 n은 홀수번이에요. 왜냐하면 동률이 되면 이 계산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3번 보낸다든지 5번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잘못 받아들이는 가능성이 똑같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반복해서 최종 오류를 줄이는 그런 이제 기술을 쓰고 있는데 이 n 반복 코드예요. n repetition 코드라고 그러는데 자, 수신기에서 받은 n개의 비트가
이걸 기준으로 송신기가 보낸 비트가 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수신기는 더 많이 받은 비트를 송신기가 보냈다라고 잠정적으로 확정하니까 이제 확률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2 이렇게 세 개를 보냈는데 받을 때 한 번은 0, 이제 반대로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정확하게 1로 받았어요. 그러면 1이 받은 숫자가 더 많으니까 이제 수신기가 인지하는 신호는 비트 1을 인식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N25 요걸 쓰죠. 그러니까 5번 레피테이션 코드에서 1을 보내지 않고 111 이렇게 5개를 연달아서 보내죠. 그래서 변환이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 1이 0으로. 그랬을 때 수신기는 1, 그 다음에 0, 0, 1, 1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0은 2번밖에 안 되고 1은 3번이니까 더 많이 받은 1로 최종 결정한다 이런 얘기죠. 또는 수신기가 이번에는 1만 제대로 받고 나머지 4번은 0, 0, 0, 0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수신기는 송신기가 보낸 비트가 0을 더 많이 이제 인지됐으니까 0이라고 최종 결정하게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올바른 이제 그 수신이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신기가 최종 결정한 비트가 송신기가 보낸 비트와 서로 다른 경우를 최종 결정 에러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최종 결정 에러가 발생했다. 자, 이런 상황을 이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와 같은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N 반복 코드 내에서 각각의 비트는 독립적으로 간섭에 노출이 되고 그 확률은 P다. 그러니까 이 P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문제에서 이게 구해야 되는 값이니까. 자, 0 보낼 때 어떤 파동 간섭에 의해서 수신기가 1을 받을 확률은 P다. 그러면 반대로 0을 제대로 이제 받을, 이제 수신기가 0을 받을 확률은 이제 1 빼기 P가 되는 거죠. 이 여사건이니까. 그 다음에 1을 보냈는데, 파동 간섭에 의해 수신기가 0을 받을 확률도 P다. 그럼 요건 반대로 1 빼기 P가 이제 제대로 받을 확률이죠. 그래서 간섭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아서 0이나 1을 바꾸지 않고 수신기가 그대로 받을 확률은 1 빼기 P가 되는 겁니다. 자, 보통의 경우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나오죠. 각각의 비트가 간섭에 의해 바뀔 확률을 0.1이라 하자. 이때 3번 반복 코드 수신기의 최종 결정 비트와 송신기가 보낸 비트가 서로 달라서 최종 결정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여기서 대학의 교수들이 쓰는 표현인데 이게 컨비네이션 코드예요. 좀 이제 교육과정이 능통하지 않아서 이제 약간 이제 오류를 한 것 같은데 M 컨비네이션 K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항구부를 따르죠.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그래서 이상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의 개수가 이상 확률 변수가 되는 거니까 M 비트를 보냈을 때 K개의 비트가 변할 확률은 M개 중에서 어떤 K냐 고르는 조합의 수 곱하기 P는 K번, 나머지 제대로 될 경우는 1 빼기 P의 확률로 M 빼기 K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N번 반복해서 비트를 수신기가 잘못 최종 결정할 경우는 M개의 비트 중에서 N 더하기 1개 이상의 비트가 간섭해서 변한 경우고 당연히 그 M은 2N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따라서 N 반복 코드의 최종 결정 오류 확률은 N 더하기 1 이상이 되는 확률을 모조리 더하면 되죠. 그러니까 과반수가 되는 거죠. N 더하기 1 확률을 더하고 N 더하기 1 확률, N 더하기에서 가장 큰 M까지 될 확률을 모두 더하는 식을 세우면 여러분들은 이제 모든 점수를 확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발생한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그다음 두 번째, 갑작스러운 태양 활동으로 비트가 바뀔 확률이 갑자기 폭증했어요. 이제 잘못 인식할 확률이 이제 2배로 늘었다 이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구성된 3반복 코드의 최종 결정 오류 확률을 구하라. 이 값이 앞에 문항 1에서 구할 확률의 몇 배인지 소점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해서 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번에는 아까 P가 0.1인 거 대신에 0.1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산하면은 0.1049. 그러면 이제 아까 계산했던 0.028보다 이제 이게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0.104가 되니까 3.714이고 소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만 하라고 했으니까 3.7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문항 2와 같이 태양 활동이 역시 활발한 경우에 그때 이제 오류가 될 확률이 이제 0.2인 거예요. 최종 결정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송신기 비트를 N번 반복하는 M 코드를 설계한다. M 반복 코드 수신기의 최종 결정 오류 확률 값이 문항 1에서 구한 P가 0.1일 때 3번 반복 코드의 최종 결정 오류 확률 값보다는 더 작게 설계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 이제 복잡한 계산을 이제 염두에 두어서 요 표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해결로 P가 0.2고 M이 5, 7, 9인 각각의 경우에 일일이 쭉 계산을 하면 돼요.
그렇게 뭐 걱정할 건 없죠. M이 5다. 그리고 P가 0.1일 때 최종 결정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이게 3번 이상이죠. 자,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0.0512예요. 이건 0.028보다 크니까 이 확률은 아직 안 되죠. 그 다음에 M이 7일 때 그러면 이제 4번 이상, 그러니까 4번, 5번, 6번, 7번 요걸 계산하면 자 0.02867이고 아직도 0.028보다는 이게 크죠. 그 다음에 자 M이 이제 다음 홀수 9번 이제 반복 코드를 보냈을 때 자 0.2 확률로 계산하면 이제 9의 과반은 이제 5부터니까 5번, 오류, 6번 이렇게 다 계산하면 자 P가 이제 좀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0.2의 5승, 0.8의 4승인데 요건 이제 8이 자 그러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0.8의 3승으로 고친 다음에 이걸 이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0.019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요 값은 2.9 곱하기 대충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이 두 항은 당연히 이것보다 당연히 작죠. 그래서 최종 결정 오류가 발생할 확률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요거에 0.020보다는 작게 되어서 1에서 구한 그 확률 0.028보다 작아진 M의 최소 홀수값은 9. 이게 최종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선택 과목 미적분 문제를 이제 냈어요. 물론 이제 고등수학, 그 다음에 수학 1, 요 문제를 전체적으로 합쳐서 냈는데 가장 이제 좀 사고 복잡도가 높은 이제 문항을 출제했습니다. 자, 홍익이가 컴퓨터 화면에 그려진 함수 그래프를 보고 확대하면은 작은 픽셀로 그림이 그려지는 걸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곡선이 그리는 픽셀을 보고 픽셀 개수를 일일이 다 세면 곡선의 길이라든가 그 다음에 곡선으로 둘러싸인 어떠한 이제 정해진 영역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픽셀을 더 촘촘하게 이제 근사 이제 시키는 거죠. 그리고 픽셀의 개수와 픽셀의 넓이의 곱이나 또는 해당되는 픽셀의 개수와 픽셀의 요 가로의 한 변의 길이의 곱을 계산한다면 그 극한값을 취하면 영역의 넓이나 요 이제 곡선 부분에 주어진 구간에서 길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걸 확인하고자 한 거죠. 자, 요 그림 보이죠? 요 진한 그림은 요 이제 짙은 그림의 개수가 요 n개죠. n분의 1.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n분의 1인 픽셀 그림에서 여기가 개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있는 곡선과 x축, 여기로 둘러싸인 요 부분, 그러니까 요 곡선 아래에 있고 x축 위에 있는 그 픽셀의 개수가 함수 tn, 이렇게 문제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두 번째, 자연수 n이 있어서 그러니까 1분의 1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을 더 키우면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사실상 아주 작은 정사각형 픽셀, 그러니까 모는 종이가 되는 거죠. x축과 y축을 모는의 경계선 중에 포함시키고 각 정사각형 부분이 생기는데 옆쪽과 아래쪽 경계점은 포함하고 위쪽 경계선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 영역이 곡선의 점을 하나라도 포함한다면 곡선과 만난다. 그렇게 정의한 다음에 닫힌 구간 AB에서 정의된 0 이상인 값을 가진 연속함수 fx가 있어서 y = fx의 그래프의 곡선과 만나는 정사각형 개수는 함수 sn, 그 다음에 x축과 곡선 사이에 x축과는 만나도 되고 곡선과는 만나지 않는 정사각형 개수는 tn이다 라고 하자. AB는 정수만 고려하고 구간 AB를 넘어서는 왼쪽이나 오른쪽은 정사각형 고려하지 않는 거죠. 예컨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 식이 곡선의 식이 y = x죠. 그러면 이제 짙은 검은색은 자 만나는 거니까 이때 S2라는 건 얘와 얘죠. 이거는 만나지 않죠. 그 다음에 T2는 여기에 만나지 않고 X축과는 만나도 되는 거니까 요 옅은 밝은 색으로 색칠된 요 픽셀 개수예요. 자, 이 경우에는 픽셀이 이제 3분의 1 단위로 돼 있죠. 넓이가 9분의 1인 요 작은 정사각형 픽셀로 구성을 하면 좀 더 이제 정교해지는데 이 경우에는 만나는 게 하나, 둘, 세 개예요. 그러니까 S3은 요렇게 여기 만나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6개고 T3은 X축과는 만나도 되는데 요 곡선과는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수 C가 있어서 가우스 기호 C는 C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다.
즉 C에 대해서 C가 어떤 자연수 인접하는 그 정수 m과 m 더하기 1 사이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가우스 함수 C는 바로 왼쪽에 있는 최대 정수 m의 값이다. 그렇다면 임의의 실수 C에 대해서 분모가 자연수고 예컨대 5나 6이죠. 분자가 정수인 분수 중 그러니까 5분의 3, 5분의 7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C를 넘지 않는 가장 큰 분수를 가우스 기호를 이용하여서 표시하여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임의의 실수 C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쓰면 되죠. n분의 m, 그 m이 구하고자 하는 그 분수라면 자, C가 n분의 m 이상 n분의 m 더하기 1 이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n배를 합니다. 그러면 n 곱하기 C는 m 이상이고 m 더하기 1이 되니까 이때 요 m을 가우스 기호, 가우스 함수 nc 값으로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n분의 m이 구하고자 하는 자연수로 되어 있는 분수죠. 그럼 n분의 가우스 nc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닫힌 구간 ab인데 요 ab가 아까 정수라고 그랬죠. 이제 길이가 n분의 요 n은 자연수예요. 요 구간들로 이렇게 쭉 분할을 했다. 그럼 k번째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은 mk이고 가장 큰 값은 라지 mk이다. sn과 tn의 식을 써서 가우스 기호 함께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아주 간단하죠. 방금 전에 요 예비 문제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모는 종이에 요 k번째 칸까지는 작은 구간이 b 빼기 a의 n배의 개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높이 y좌표가 가장 컸을 때 그거보다 바로 밑에 있는 최대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니까 경계에 해당하는 그 정수값이 mk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위쪽 정사각형 밑변의 높이는 n분의 n 라지 mk가 이제 시그마 기호가 되죠. 그래서 그래프와 만나는 정사각형 개수는 양쪽 경계점을 포함하니까 요 큰 수 빼기 작은 수, 요 정수에 더하기를 하면 됩니다. k번째 소구간 위쪽의 정사각형들 중에 그래프와는 만나지 않고 아래에 있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요거의 개수가 nmk가 돼요. 따라서 SN은 자, K가 이럴 때부터 요 구간, 이제 끝점, 요 개수까지, 요, 이제, 자연수가 되죠. 요거를, 자, 시그마로 이제 합을 구하면 SN이 되고, TN이라는 건 요 개수만큼의 합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세 번째 문제로 들어가는 거죠. 자, 구간 0과 3에서 정의된 요 함수 fx가 다음과 같더라. 그래서 0에서 1까지는 2x, 요는 이제 연속함수고, 1에서 3까지는 여기서 이렇게 분기형 함수가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x 더하기 2분의 5인데 이 함수 fx에 대해서 방금 전에 구했던 sn, tn을 자연수 n에 관한 다항식으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죠? 증가하는 부분은 최소값을 왼쪽 끝점에서 최대값을 오른쪽 끝점까지 가지고 감소할 때는 이제 최대 최소가 반대가 되죠. k번째 소구간은 n분의 k 빼기 1, n분의 k 요 구간이니까 함수의 증감으로 고려하면 k가 요 범위일 때는 n분의 k가 최대가 되고 반전이 되죠. 요 범위 바깥일 때는 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구하고 요게 n 라지 mk가 여기에 똑같이 여기가 자연 정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2k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대로 n을 곱하면 여기 n만 사라지고 2분의 요 식으로 정리가 되죠. 네. 자, 스몰 mk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위에서 구하식에 직접 대입을 하면 요거는 거기에 속하는 이제 그 개수고 요 부분은 요 이제 x축과 그 둘러싸인 그 부분의 이제 개수, 거기에 해당하는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1부터 요까지는 3n이 나오고 n 더하기 1부터 3n까지는 요 1을 이제 요 2n번 더하는 거니까 요 부분을 계산을 다 하면 요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n이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이라는 건 뭐 2 곱하기 2n개 항으로 봤을 때 중간 항들이 연이은 두 항씩 서로 상쇄돼서 어차피 첫 항과 마지막 항만 남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tn의 값을 구하면 요 가우스 기호 값이죠. nmk를 넘지 않는 요 값. 그래서 k는 1부터 3n까지. 그럼 k가 1에서 n까지는 요 식을, 그 다음에 n 더하기 1 뒷부분은 요 식을 쓰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요 부분은 계산하고 여기 이제 n 더하기 1부터 3n까지는 요 식을 쭉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요거를 그냥 시그마로 다시 간단하게 이런 포맷으로 고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값은 n제곱 빼기 n이라는 2차식.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역시 3n제곱 빼기 n 2차식이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tn은 4n제곱 빼기 2n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인데 이제 수열의 극한을 물어봤어요. fx 2에 대한 sn, tn에 대하여 n이 무한히 커질 때 n제곱분의 sn
그 다음에 n제곱분의 tn, n분의 sn을 각각 구하고, 그 다음에 문항 3에서 얘기했던 y 꼴 fx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와 같은 것은 무엇이겠는가? 그 다음에 요 마지막은 뭐 뻔한 문제인데, 요 극한값은 y 꼴 fx의 그래프의 길이를 나타낼 수 있겠는가? 자, 그게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요 극한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건 0이고, 요거는 4고, 요거는 6이에요. 그래서 tn이라는 건 그 x축 아래 위쪽의 정사각형 개수고, n제곱분의 1은 각 정사각형의 넓이잖아요. 그러니까 tn과 n제곱분의 1을 곱하면 정사각형 넓이들의 총합이 되고, 그 극한에 한 것이 x축과 그래프 요 사이의 넓이가 되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요 계산이 4가 되고, 요 n제곱분의 tn의 값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이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주어진 함수의 길이는 0, 그 다음에 1, 2를 있는 선분의 길이 1, 2, 그 다음에 3, 1을 있는 선분의 길이 합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 넣으면 되죠. 요거 2루트 5가 되는데, 실제로 요 경우가 n분의 s는 이제 값이 보다시피 6이어서 이게 일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 홍익대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능 문제에서 아주 멀리 있는 전형적인 문제인데, 한 가지 희망적인 건 매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치가 아마 거의 10월 7일 날 실전 수능, 홍익대학교 수리논술에서 거의 뭐 당락을 좌우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아마 요 해설 OT를 잘 이제 참고하셔서 홍익대 특유의 이제 독특한 문제 유형을 2번, 3번 반복해서 직접 연습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2024학년도 홍익대 수리논술 대비 본 이제 기출문제 해설 OT를 모두 마칩니다.